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안녕하세요. 샤디입니다. 빨간 머리엔 역시 많은 구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낭독하고 엄청 기뻤습니다. 요즘 제가 낭독하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 데미안, 오페라의 유령 등 갈수록 재밌어지는 것 같아서 낭독하기 전에 제가 더 설레는 것 같아요. 오즈는 짧지만 나오는 캐릭터마다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데미안은 데미안 인물 자체로 너무 재밌습니다. 오페라의 유령도 유령의 존재 여부로 두근두근 한달까요? 그래도 가장 기대되고 설레는 작품은 바로 빨간 머리 앤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빨간 머리 앤 두 번째 이야기, 매슈 커스버트 놀라다입니다. 오늘도 샤랄라한 DJ와 동심의 세계 함께해요. 매슈 커스버트가 탄 밤색 말은 브라이트 리버역까지 8마일이 넘는 길을 가뿐히 달렸다. 아늑한 농장들 사이로 난 길은 아름다웠다. 길을 따라 발사명이 그윽한 전나무 사이를 지나치기도 했고, 야생 자두나무 잎사귀가 흐드러지게 핀 나무 사이에 난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다. 과수원의 사과들이 자아내는 향기로 공기는 달콤했고, 진주빛과 보랏빛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먼 수평선까지 초원이 길게 미끄러져 있었다. 작은 새들이 노래했네. 마치 여름은 오늘 하루뿐인 것처럼. 매슈는 나름의 방식으로 나들이를 즐겼다. 길에서 연인들과 마주쳐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해야 하는 순간을 제외하곤 말이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잘 아는 사이든 그렇지 않든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매슈는 마릴라와 린드 부인을 빼곤 모든 여인들이 무섭기만 했다. 속을 통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자신을 몰래 비웃는 것 같아서 영 불편했던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볼품없는 외모에다 구부정한 어깨, 회색 단발머리와 20살 적부터 길러온 덥수룩한 연갈색 턱수염까지. 그는 괴상한 외모의 대명사였다. 사실 매슈는 흰머리만 없었다 뿐이지 20살 때도 60살로 보이는 얼굴이었다. 브라이트 리버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매슈는 너무 빨리 왔구나 생각하며 브라이트 리버 호텔 앞 작은 마당에 마차를 대었다. 그리고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기다란 플랫폼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저 멀리 널빤지 더미 위에 올라앉은 여자아이 하나가 겨우 눈에 띌 뿐이었다. 매슈는 여자아이라는 것도 간신히 알아보았는데 그 아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서둘러 지나쳤기 때문이다. 한 번이라도 쳐다보았더라면 소녀의 표정과 태도에 묻어난 긴장감과 간절함을 놓칠 리 없었을 것이다. 소녀는 앉은 채로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서 기다린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기에 소녀는 온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매슈는 매표소 문을 잠그고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갈 채비를 하던 역장과 마주쳤다.
매쉬는 5시 반 기차가 곧 도착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호탕한 성격의 역장이 대답했다. 5시 반 기차는 30분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커스버트 씨를 기다리는 손님이 한 분 있어요. 어린 여자아이예요. 저기 널빤지 위에 앉아 있어요. 여성 전용 대합실에서 기다리라고 일렀는데도 굳이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상상의 여지가 있다나. 제가 보기엔 아이가 좀 유별나던데요. 여자아이가 아닐 텐데 남자아이가 오기로 되어 있어요. 남자아이가 와 있어야 하는데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노바스코샤에서 남자아이를 데려다 주기로 했거든요. 역장은 휘파람을 불었다.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요. 스펜서 부인은 저 여자아이를 데리고 기차에서 내려 나한테 맡겼어요. 당신과 당신 여동생이 고아원에서 저 애를 입양했다면서 곧 데리러 올 거라고 하면서요. 내가 아는 건 그게 전부예요. 이곳의 다른 고아는 한 명도 숨겨놓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매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서 마릴라가 함께 이 상황을 대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역장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럼 저 아이에게 물어보시죠. 저도 입이 달렸으니 스스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쓸만한 남자아이가 없었다든가. 역장은 배가 고픈지 이내 성큼성큼 사라졌다. 가여운 매쉬는 이제 굴 속에 들어가 잠든 사자의 수염을 뽑아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홀로 감내해야 했다. 여자아이, 그것도 낯선 소녀이자 고아이기까지 한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도 모자라 왜 남자아이가 아니냐고 물어야 하는 것이다. 매쉬는 영 내키지 않은 심정으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이끌고 아이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소녀는 매슈가 제 앞을 지나칠 때부터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매쉬는 소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혹여나 보았더라도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소녀의 외모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띄었을 법하다. 1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는 몸에 꽉 끼는 황갈색 윈시작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다 헤어진 갈색 밀짚 모자를 눌러 쓴 머리 아래로는 도톰하게 따은 새빨간 머리가 두 갈래로 늘어져 등까지 흘러내렸다. 작고 뽀얀 계란형 얼굴은 주근깨 투성이었다. 입도 크고 눈도 큰 소녀였는데 눈동자는 빛과 분위기에 따라 어떤 때는 초록빛을 띠었고 또 어떤 때는 회색빛으로 비쳤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알아볼 만한 것들이다.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소녀의 턱이 날카롭고 도드라졌으며 큰 눈망울은 영혼이 충만하고 생기가 넘친다는 것과 달콤한 입은 감성이 풍부하고 이마는 넓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분별력 있는 예리한 관찰자라면 이 갈 곳 없는 어린 소녀는 소심한 매슈가 이렇게나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를 만큼 그렇게 흔해 빠진 영혼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거란 얘기다. 어쨌거나 매슈는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소녀는 매슈가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야위고 얼룩진 손으로
낡고 허름한 여행 가방의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러고는 다른 손은 매슈에게 불쑥 내밀었다. 초록지붕집의 매슈 커스버트 아저씨 되시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데리러 오시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던 참이었어요. 못 오실 상황이 뭐가 있을까 혼자 온갖 상상을 하고 있었죠. 만약 오시지 않으면 저기 아래 기찻길을 따라 내려가서 길 모퉁이에 있는 벚나무 위에 올라가서 밤을 보내려고 했어요. 저는 무서운 물 잘 안 타거든요. 그리고 흰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벚나무 위에서 달빛을 받으며 잔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대리석으로 된 방에서 머문다고 상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게다가 오늘 못 오시면 내일은 꼭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유난히 또렷하고 달콤한 목소리였다. 매슈는 소녀의 작고 뼈만 앙상한 손을 어색하게 잡으며 마음먹었다. 눈망울을 반짝이는 이 아이에게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무쪼록 일단 소녀를 집에 데려간 뒤 그 다음은 마릴라에게 떠넘길 작정이었다. 무슨 착오였든지 간에 이 아이를 브라이트 리버역에 혼자 놔두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떤 연유인지는 초록 지붕집에 안전히 돌아간 후에나 알아보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그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따라오너라. 말은 저기 호텔 마당에 있어. 가방을 주렴. 아이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아, 제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제 물건이 몽땅 들어있는데도 전혀 안 무거워요. 게다가 요령껏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빠져버리거든요. 제가 잘 다룰 줄 아니 제가 드는 편이 나아요. 이건 정말 오래된 가방이거든요. 벚나무에서 자는 것도 멋지긴 하지만 그래도 와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차를 타고 한참 가야 하는 것 맞죠? 스펜서 아주머니께서 8마일 정도라고 하셨어요. 저는 좋아요. 마차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저씨와 함께 살고 가족이 된다니 정말 근사해요. 저는 이제껏 누구와 가족이 되어본 적이 딱히 없어요. 고아원은 최악이었고요. 그곳에서는 고작 4개월 정도 있었지만 그걸로도 충분해요. 아저씨는 고아원이 어떤 곳인지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상상도 못하리만큼 나빠요. 스펜서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말버릇이 고약하다고 하셨지만 일부러 그렇게 못되게 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심술꾸져줬다고요. 아시겠어요? 물론 고아원 사람들은 착했어요.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상상거리가 없어요. 고아들이 있을 뿐이죠. 그래도 그 애들에 대해 상상하는 건 꽤 재미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아저씨 옆에 앉은 여자애가 사실은 백작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어릴 때 유괴를 당했죠. 하지만 유모는 그 사실을 고백도 하기 전에 죽어버려요. 저는 밤마다 이런 상상을 하곤 했어요. 낮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제가 괜히 이렇게 말라깽이가 되었겠어요. 저는 정말 부지깽이처럼 마르지 않았나요? 살점 하나 붙어있지 않아요. 전 제가 팔꿈치에도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귀엽고 통통한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상상하곤 해요. 대화가 잠시 멈췄다. 소녀가 숨이 차기도 했고 마차 앞에 다다르기도 했기 때문이다.
마을을 떠나 가파른 언덕을 넘어갈 때까지 소녀는 한마디도 더하지 않았다. 마차는 가파른 작은 언덕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는데 보드라운 흙을 깊이 파서 만든 길이라 꽃이 만개한 벚나무와 쭉쭉 뻗은 흰 자작나무들은 마차를 탄 메슈와 소녀의 머리보다 몇 피트는 높은 뚝에 늘어서 있었다. 아이는 손을 뻗어 마차 옆을 스치는 자두나무 가지를 꺾었다. 예쁘지 않나요? 온통 하얗고 흐느적거리며 저 뚝에서 빠끔히 가지를 내민 모습을 한 저 나무를 보면 아저씨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소녀가 물었다. 글쎄, 잘 모르겠는걸. 에이, 신부잖아요. 새하얗고 신비로운 베일을 두른 사랑스러운 신부 말이에요. 신부를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어떤 모습일까 상상할 순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신부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건 아니에요. 전 영 볼품없어서 그 누구도 신부감으로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외국인 선교사라면 또 모를까. 외국인 선교사라면 별로 까다롭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새하얀 드레스를 꼭 입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세상에 더는 바랄 게 없을 것만 같아요. 저는 예쁜 옷이라면 다 좋아요. 저는 지금껏 예쁜 옷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하긴 이 말은 곧 앞으로 더 소망할 것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멋진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고아원을 떠나올 땐 이 끔찍하게 낡은 원피스 때문에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저희 고아들은 죄다 이 천으로 만든 옷을 입어야 하거든요. 지난 겨울에 호프턴에 사는 어떤 상인이 고아원에다 윈시 작물을 300야드나 기증하셨어요. 누군가는 안 팔려서 그런 거라고 수떡거렸지만 저는 그분이 마음씨가 고와서 그런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렇겠죠? 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전부 가엾게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내 상상의 날개를 펼쳤답니다. 난 가장 아름다운 연하늘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요. 기왕 상상할 거라면 멋진 걸로 상상하는 편이 낫잖아요. 꽃으로 장식한 커다란 모자에는 깃털도 휘날리고 금빛 번쩍이는 시계와 새끼 염소 가죽 장갑과 부츠까지도요. 그렇게 상상했더니 금세 신이 나서 섬까지 오는 여행이 정말 즐거웠답니다. 뱃멀미도 하나도 안 했는걸요. 스펜서 아주머니는 평소에도 멀미를 종종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럴 틈이 없었대요. 제가 혹여나 물에 빠지지는 않을까 지켜보느라 말이죠. 스펜서 아주머니는 저처럼 까부는 아이는 살면서 처음 보셨대요. 하지만 어쨌든 스펜서 아주머니께서 멀미를 안 했다면 다행인 거 아닌가요? 전 배에서 본 모든 것을 다 눈에 넣고 싶었어요.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올 것 같지 않아서요. 저긴 벚꽃들이 더 많이 피었어요. 이 섬은 정말 꽃동산이에요. 벌써부터 이 섬이 좋아진걸요. 이곳에서 살게 된다니 정말 기뻐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들 해서 여기서 사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상상이 현실이 되다니 참 멋져요. 그렇죠? 그런데 저 빨간 길은 좀 우스꽝스러워요. 샬롯타운에서 기차를 탔을 때 저 빨간 길이 언뜻 지나쳐 보이길래 스펜서 아주머니께 여쭤보았죠. 왜 길이 빨간색이냐고요.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모르겠다고 제발 질문 좀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1000번도 더 했다나요?
제 생각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묻지 않으면 어떻게 뭔가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인데요. 저 길은 왜 빨간 걸까요? 글쎄다. 잘 모르겠는걸. 그럼 언젠가는 꼭 알아내고 말겠어요. 알아봐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 근사하지 않나요? 살아있다는 게 기쁘게 느껴질 정도예요. 정말 흥미진진한 세상이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걸 이미 다 알아버린다면 사는 재미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만 같아요. 그러면 상상의 여지도 없겠죠. 그렇죠? 제가 말이 너무 많나요? 그런 이야기 종종 들어요. 입 다물고 있을까요? 그 편이 좋으시면 입을 꼭 다물고 있을게요. 조금 어렵긴 해도 저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매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즐거워하고 있었다. 별로 말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매쉬도 수다스러우면서도 상대방에게는 굳이 대꾸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좋아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 어린 소녀의 대화에 빠져들 것이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여자들은 여러 면으로 보나 별로였고 어린 여자이라면 더욱 끔찍했다. 그 아이들이 마치 그가 입이라도 번긋 열면 잡아먹히기라도 할 듯 지레 겁을 먹고 곁눈질을 하며 슬금슬금 자신을 피하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이버니에서 곱게 자란 요저 숙녀들은 대개 그랬다. 하지만 이 주근깨 가득한 아이는 매우 달랐다. 그의 더딘 이해력으로 소녀의 번뜩이는 생각을 따라가기가 벅차기도 했지만 소녀의 제잘거림이 싫지는 않았다. 그는 평소와 같은 수줍은 얼굴로 말했다. 마음껏 얘기해도 된단다. 나는 괜찮아. 오,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아저씨와 제가 잘 맞을 줄 알았어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고 자고로 아이들은 시야를 벗어나선 안 되지만 소란을 떨어서도 안 된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얘길 100만 번쯤은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거창한 표현을 쓴다고 놀려요. 하지만 엄청난 생각이 떠오르면 그에 걸맞는 단어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스펜서 아주머니께서는 제 혀가 입 한가운데에 동동 매달려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분명 제 혀도 입 끝에 단단히 붙어 있어요. 스펜서 아주머니는 아저씨 댁이 초록색 지붕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무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나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나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앙상하고 초라한 나무 몇 그루가 고아원 앞쪽으로 조금 심어져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눈속임으로 꾸며든 작은 나무들 뿐이었죠. 모조리 고아처럼 보였어요. 나무도 그렇고요. 그럼 울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럴 때면 나무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가여운 꼬마 나무들아, 너희도 큰 숲에서 다른 나무들과 함께 자랐다면 이끼와 준베리 꽃들이 너희들의 뿌리 위에서 자라나고 냇물이 너희를 적시고 새들이 너희의 가지에 앉아서 놀아준다면 너희도 지금보다 한참은 더 키가 크고 울창했겠지? 하지만 이곳에 있으니 그럴 수가 없네. 나도 너희의 마음을 알아. 가여운 꼬마 나무들아. 오늘 아침 나무들을 두고 떠나오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것들에도 정이 드나 봐요. 그렇죠? 초록 지붕집 근처에도 개울이 있나요? 스펜서 아주머니께 여쭤본다는 것을 깜빡하고 말았어요. 글쎄다. 옳거니 집 바로 아래에 있단다. 멋져요. 전 개울 근처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곤 기대 안 했어요. 꿈이 항상 현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현실이 된다면 정말 멋지겠지만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행복한 기분이에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행복한 기분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아저씨는 이게 무슨 색깔 같아 보이세요? 소녀는 깡마른 어깨 아래로 따내린 길고 반짝이는 머리카락을 앞으로 당겨서 매슈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매슈는 여인들의 머리색을 알아채는 데는 영 소질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붉은색이구나. 그렇지? 소녀는 따은 머리를 내려놓으며 발가락 끝에서부터 한숨을 길게 들이쉬더니 인생의 모든 슬픔을 한껏 토해냈다. 네, 빨간색이에요. 아이는 체념한 듯 말했다. 이제 제가 왜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는지 아시겠죠? 빨간 머리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요. 죽은 깨, 초록색 눈, 말라깽이까지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런 건 다른 걸로 상상하면 되니까요. 제가 장미처럼 발그레한 얼굴과 사랑스럽고 반짝반짝한 보랏빛 눈을 가졌다고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빨간 머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 정말 최선을 다해봤어요. 주문을 걸어봤죠. 내 머리카락은 떠돌이 까마귀의 날개처럼 까맣다. 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냥 빨간 머리더라고요. 마음이 찢어졌죠. 평생의 한이 되고 말 거예요. 예전에 소설책에서 평생 한을 안고 산 어떤 소녀에 대해 읽은 적이 있어요. 물론 빨간 머리 때문은 아니었어요. 금빛 머리카락이 석고 같은 이마에서부터 등까지 물결치는 소녀였어요. 그런데 석고 같은 이마가 뭐죠? 도무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아세요? 글쎄다. 나도 모르겠는걸. 매슈는 머리가 약간 어질했다. 어릴 적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회전 목마를 탔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분명 좋은 물건일 거예요. 그 여자애가 여신처럼 아름다웠으니까요. 여신처럼 아름답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 되세요? 아니, 아직 상상해 본 적이 없는걸. 매슈는 솔직하게 고백했다. 저는 아주 많이 상상해 봤어요. 만약 고를 수 있다면 여신처럼 아름답거나 어지러울 정도로 영리하거나 천사처럼 착한 것 중에 뭐가 좋으세요? 잘 모르겠는걸. 저도 그래요.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니 못 고른다고 달라질 거야 없죠. 제가 천사처럼 착해질 일이 없다는 건 분명해요. 스펜서 아주머니께서 뭐라 하셨냐면요. 어머, 아저씨, 아저씨, 커스버터 아저씨. 그건 스펜서 부인이 한 말이 아니었다. 아이가 마차 밖으로 굴러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매슈가 아이를 놀라게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언덕을 넘어 가로수 길로 들어섰을 뿐이다. 뉴 브릿지 사람들이 가로수 길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거대한 사과나무들이 완전히 아치를 이룬 4,500야드 길이의 고준 도로로 오래전 괴짜 농부가 심은 사과나무가 널리 퍼져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머리 위로는 눈송이 같은 향기로운 사과꽃들이 둥근 천장처럼 뒤덮고 있었다. 가지 아래로는 해가 보랏빛으로 지고 있었고 저 멀리 앞쪽으로 살며시 보이는 노을은 대성당 복도 끝에 커다란 장미 무늬창처럼 반짝였다. 그 아름다움에 아이는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소녀는 마차에 기대어 야윈 손을 무릎에 곱게 포개고 새하얀 절경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그곳을 지나쳐 누브리치로 향하는 비탈길을 달릴 때에도 소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을이 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붉은 석양을 따라 장엄하게 흘러가는 환영들을 향해 눈동자를 반짝였다. 북저기는 작은 뉴브리지 마을을 따라 개들이 짖어대고 꼬마들이 웃음보를 터뜨리며 호기심 어린 눈방울들이 창문 틈을 향해 빼꼼히 밖을 향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3마일이나 더 갈 때까지도 소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열성적으로 수다를 떨 수 있는 것만큼이나 침묵할 줄 아는 아이임이 분명했다. 피곤하고 배고픈 모양이구나. 이윽고 매슈가 용기 내어 말을 걸었다. 오랜 침묵을 설명하려니 별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단다. 1마일만 더 가면 되거든. 소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몽상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아주 먼 별나라를 여행하고 막 돌아온 듯 꿈에서 덜 깬 얼굴로 매슈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속삭였다. 커스버트 아저씨, 방금 지나온 저 하얀 꽃은 뭐예요? 가만히 있자. 가로수 길을 말하는가 보구나. 예쁜 곳이지. 매슈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예쁘다고요? 고작 예쁘다는 것으론 어림없죠. 아름답다도 역부족이라고요. 아, 경이롭다. 그래요, 경이로워요. 처음이라고요. 제 상상력을 더한다고 해도 그 이상일 순 없을 거예요. 완벽하게 충만한 기분이었어요. 소녀는 한 손을 가슴 위에 대었다. 기이하고도 괴상한 통증을 느꼈는데 또 한편으로는 행복에 겨운 통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저씨는 이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글쎄다. 없는 것 같구나. 저는 정말 많아요. 웅장하게 아름다운 곳을 볼 때면 늘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다니 너무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곳은 어디 보자. 환희의 새하얀 길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력이 담긴 멋진 이름 같지 않나요? 저는 어떤 장소나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늘 새 이름을 상상해서 지어주곤 해요. 고아원에서 헵지벅 젠킨스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상상 속에서는 로잘리아 드비어라고 불러주었죠. 다른 사람들이 가로수 길이라고 부른데도 저는 환희의 새하얀 길이라고 부르겠어요. 이제 1마일만 더 가면 되는 거죠? 저는 정말 기쁘고 섭섭해요. 이번 마차 여행이 너무 신났거든요. 저는 신나는 일이 끝날 때쯤 되면 늘 섭섭해요. 물론 신나는 일이 다음에도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를 일이니까요. 그리고 즐겁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어쨌거나 제 경우엔 그랬어요. 하지만 집에 간다고 생각하니 기뻐요. 저는 집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진짜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시 기분 좋은 통증이 느껴져요. 얼마나 멋진 일인지. 두 사람이 탄 마차가 산마루를 향해 달렸다. 언덕 아래로는 연못이 있었는데 너무 길고 구불구불해서 강처럼 보였다. 연못 한가운데로 다리가 놓였고 황금색 모래 언덕이 저 멀리 짙푸른 바닷물과 연못을 갈라놓았다. 물은 각양각색으로 변하며 찬란하게 빛났다. 자홍빛과 장밋빛, 오묘한 초록빛이 이제껏 이름 붙여진 적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색깔들과 숨바꼭질하듯 어우러졌다. 다리 위로는 전나무와 단풍나무가 자랐고 수면에는 흔들리는 어두운 반투명한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다. 자두나무는 잘 차려입은 요조숙녀가 까치발을 하고서 제 모습을 물에 비춰보듯 뚝 이곳저곳에 몸을 내밀었다. 연못 위쪽 늪에서는 개구리들이 맑고 구슬프게 떼지어 울고 있었다. 비탈길 너머 사과나무 과수원 주변에 작은 회색집 한 채가 보였다. 아직 많이 어둡지는 않았지만 창문 하나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건 베리 연못이야. 매슈가 말했다. 그 이름은 별로인걸요. 저라면 빛나는 호수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짜릿함이 느껴지는 걸 보니 알겠어요. 느낌이 오는 이름을 고르면 이런 짜릿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매슈는 곰곰이 생각했다. 글쎄다. 옳거니. 오이밭에서 작업을 하다가 징그러운 허연 땅 벌레를 볼 때면 기분이 짜릿해지곤 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거든. 아이 참, 제가 말한 짜릿함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고요. 그게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땅벌레랑 빛나는 호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베리 연못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내 생각엔 베리 씨 댁이 바로 앞에 살아서 그럴 게야. 비탈 가수원 집이 베리 씨 댁 집이거든. 그 뒤로 우거진 수풀만 아니면 여기서도 초록 지붕집이 보였을 텐데. 우린 다리를 건너 길을 돌아가야 한단다. 이제 반마일 정도 남았다. 베리 아저씨 댁에도 여자아이가 있을까요? 너무 어린 아이 말고 제 또래요. 11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지. 다이애나라고 말이야. 소녀는 길게 숨을 들이키며 말했다. 오, 정말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글쎄다. 나는 잘 모르겠는걸. 뭔가 이교도적인 느낌이 들거든. 난 제인이나 메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다이애나가 태어났을 때 선생님 한 분이 그 댁에 머물고 계셔서 그분이 다이애나라고 이름 지어주셨다더구나. 저도 태어났을 때 주변에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다리에 다 왔어요. 저는 눈을 꼭 감을래요. 저는 다리를 건널 때 정말 무섭더라고요. 다리 한가운데에서 잭나이프처럼 꽉 끼어버리는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꼭 감아버려요. 그런데 한가운데쯤 다다르기만 하면 꼭 눈을 뜨게 되죠.
왜냐하면 제가 정말 집게처럼 확 물린다면 그걸 꼭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럼 저는 와장창 무너지겠죠. 저는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게 많다는 건 멋진 일이에요. 다 건넜네요. 이제 뒤를 돌아볼래요. 잘 자렴 빛나는 호수야. 저는 사랑하는 모든 것에 인사를 한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는 것처럼요. 쟤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호수도 저에게 웃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마차가 언덕을 올라 모퉁이를 돌자 매슈가 입을 열었다. 거의 다 온 것 같구나. 초록 지붕집은 바로 저... 안 돼요. 알려주지 마세요. 소녀는 숨도 안 쉬고 매슈의 말을 가로막으며 한쪽 손은 절반쯤 올라간 매슈의 팔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매슈의 손짓을 보고 싶지 않다는 듯 자신의 눈을 가렸다. 제가 알아맞혀 볼게요.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녀는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다. 언덕의 꼭대기에 있었다. 해는 이미 저물었지만 부드러운 저녁 노을은 여전히 선명하게 주변을 드리웠다. 서쪽으로는 칙칙한 외형의 교회 첨탑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그 아래로는 시냇물이 흐르고 저 너머로는 길고 부드러운 능선에 아늑한 농장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소녀의 눈은 열정과 호기심, 동경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소녀의 눈동자는 길에서 한참 왼쪽으로 떨어진 곳에 가닿았다. 황혼역에 드리워진 숲은 하얀 꽃나무들로 우거졌다. 그곳 티끌 하나 없는 남속쪽 하늘 위로는 거대한 수정 같은 흰 별이 길잡이 또는 약속의 등불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기예요. 그렇죠? 소녀가 집을 가리켰다. 매슈는 밤색 말의 고삐를 힘차게 내리쳤다. 그래, 맞아. 스펜서 부인이 알려줬나 보구나. 아니요, 전혀요. 스펜서 부인은 뻔한 말만 하세요. 그래서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바로 저기구나 하는 느낌이 왔어요.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제가 오늘 온종일 꼬집어대서 팔꿈치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을 거예요. 이따금씩 오싹한 기분이 들 때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려고 제 스스로를 꼬집어 보죠. 그러다 문득 이게 꿈이라면 깨어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꼬집는 걸 멈췄어요. 그런데 이건 꿈이 아니에요. 정말 집에 다 온 거라고요. 소녀는 황홀한 듯 긴 숨을 내쉬고는 다시 침묵으로 빠져들었다. 매슈는 다시 불안해졌다. 이 갈 곳 없는 아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이 집이 결국 그녀의 세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람이 본인이 아닌 마릴라라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두 사람은 린드댁의 골짜기를 지났다. 이미 꽤 어두워졌지만 그렇다고 린드 부인이 창밖을 통해 언덕 너머 긴 길을 따라 초록 지붕 집으로 들어가는 마차를 못 볼 정도는 아니었다. 집에 다다르자 매슈는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날 것이라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마릴라나 저 자신이 아니었다. 이 실수 때문에 벌어질 소란도 아니었다. 다만 이 아이가 실망할까 염려가 되었다. 아이의 눈동자에서 경외감에 찬 빛을 사그라지게 한다고 생각하니 새끼 양이나 송아지처럼
죄 없는 어린 생명을 죽여야 하는 일에 공범이라도 된 듯한 느낌이었다. 두 사람이 들어섰을 때 어둠은 짙었고 포플로 나무 잎사귀들이 여기저기 흩날리고 있었다. 매슈가 소녀를 번쩍 들어 마차에서 내려주자 소녀가 속삭였다. 나무들이 잠꼬대를 하나 봐요. 귀 기울여 보세요. 분명 좋은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는 세상의 모든 귀중한 것을 다 담았다는 여행 가방을 꽉 끌어안고 소녀는 매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